정신과 질환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경해부학과 그 구조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능성 신경해부학, 신경전달 물질들의 경로, 그리고 임상적 적용의 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구성은 맨 밑에 척수로부터 이어지는 브레인스템과 디엔세팔론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베이살 강글리아와 림빅 시스템이 있는데 정신과 질환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맨 위에는 네오콜텍스가 있는데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들에서 발달되어 있으며 그중 고위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중요합니다.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은 이미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 도파민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등이 핵심 물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질적인 배경에 대해 많이 알려진 주요 질환들, 예를 들어 디프레션과 패닉, 스키조프레니아, OCD, 틱, ADHD,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등에서 지금 말씀드린 신경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입니다. 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화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체 발생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인 방법인데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뉴런들은 척수를 구성한 뒤 점점 위쪽 방향으로 이동과 증식 분할을 거쳐 중추신경계를 형성합니다. 스파이널 코드와 직접 연결된 구조물은 메둘라로서 호흡이나 심장 기능 등과 같은 주요 생명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그 바로 위에는 폰스가 있는데 뉴런들 간의 시냅스 연결과 교차가 이루어지는 부위죠. 그 위에 있는 미드브레인, 즉 중뇌는 주요 뉴럴 패스웨이들의 핵, 다시 말해 뉴런의 셀 바디들이 다수 모여 있습니다. 메둘라와 폰스, 미드브레인 이 셋을 합쳐 뇌줄기 또는 뇌간, 즉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로 브레인스템 뒤쪽에 소뇌가 형성됩니다. 미드브레인, 즉 중뇌 위로 모든 감각의 게이트인 시상이 만들어지고 시상의 앞쪽 바로 아래 시상하부가 생겨납니다. 시상과 시상하부를 합쳐 디엔세팔론, 즉 간뇌라고 부르는데 이 간뇌를 빙 에워싸면서 변형계의 핵심인 해마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구조물인 해마와 시상 주변으로는 충격 완화와 영양 공급의 기능을 하는 뇌실이 위치한 뒤 그 주변으로 기저액이 가장 큰 구조물인 미상핵, 즉 카우데이트가 입체 구조로 끼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시상의 라테랄 사이드에는 푸타메인이 자리 잡는데 그 내측, 즉 안쪽에는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 글로브스 팔리두스가 있습니다. 히포캄퍼스와 카우데이트 끝에는 감정의 핵인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자리 잡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구조물들은 피질이 아닌 피질 하에 존재하는 회백질, 그레이마터로서 대개 뉴런의 핵이 있는 셀 바디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셀 바디로부터 오리진하거나 역방향으로 인설션되는 엑손들이 그 주위를 메우고 있는데 엑손은 마이엘린 시스로 쌓여있기 때문에 흰색을 띠죠. 바로 화이트 마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부 구조물들과 엑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셀 바디들이 모여 바로 회백질의 네오콜텍스를 이룹니다. 이들 콜텍스들은 큰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프론탈로, 파리에탈로, 템포랄로, 그리고 그림에선 보이지 않는 뇌 뒤통수 쪽에 옥시피탈 로브로 나누어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듯 발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도 순차적인 발달을 해온 중추신경계는 흔히 삼위일체의 뇌라고도 일컫습니다. 브레인스템, 즉 뇌간은 생존 본능과 관련된 기능을 하며 파충류 수준의 동물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명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변형계는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이모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데 포유류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 신피질을 가진 영장류에 이르면 생존을 위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 부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맨 밑 처음에는 브레인스템이 있고 그 위에는 디엔세팔론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은 밑에서부터 메둘라, 폰스, 그리고 미드브레인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드브레인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신경전달 물질 경로들의 출발점, 그러니까 세포체들이 모여있는 핵이 위치합니다. 즉 도파민 뉴런의 출발점인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아와 सब스탄시아 니그라, 세로토닌 뉴런이 시작되는 라펜누클레우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의 기시점인 로쿠스 세룰레우스가 바로 중뇌에 있습니다. 그 위로 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가 자리 잡아 디엔세팔론을 이룹니다. 파충류의 뇌 위에는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 기저액, 베이살 강글리아와 변형계, 림빅 시스템이 있습니다.
살라무스 바로 옆으로 대뇌 방구를 단단히 조여주고 있는 느낌을 주는 기저액이 위치하고, 그 근방으로 메디알 사이드 쪽으로는 중앙선 septum 뷰에서부터 기저액이 밑바탕까지를 빙 두르는 림 같은 구조를 갖는 변형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저액과 변형계는 복잡한 3차원 구조로 살라무스와 라테랄 벤트리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 위치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기저액과 변형계를 3차원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살라무스 바로 옆으로 글로부스 팔리두스가 붙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푸타멘이 있습니다. 글로부스 팔리두스와 푸타멘을 합쳐 렌즈 모양의 핵이라고 해서 렌티폼 누클레우스라고 하는데, 렌즈의 앞쪽부터 동물의 꼬리 같은 모양의 구조물이 빙 둘러 맨 끝 부위에는 아미그달라 부근으로 이어지는데,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을 카우데이트 헤드, 그리고 끝부분을 카우데이트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카우데이트는 꼬리가 달린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한자로는 꼬리미의 모양상을 써서 미상 또는 미상핵이라고 번역합니다.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와 푸타멘, 글로부스 팔리두스 등을 합쳐 스트리아툼이라고 부르는데, 염색해서 보면 줄이 쳐진 선 모양을 띈다고 해서 스트리아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고, 한자로도 선조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몇 개의 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몸 채자가 붙어 흔히 선조체라고도 불리고, 원어로도 바디의 라틴어 콜푸스를 붙여 콜푸스 스트리아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한글 용어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우데이트는 미상,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는 미상핵입니다. 미상핵을 포함하고 있는 스트리아툼은 선조로 번역되고, 이것이 몸통 같다고 해서 콜푸스 스트리아툼, 즉 선조체라고도 흔히 불립니다. 근데 결국 이 미상핵과 선조체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스트리아툼의 많은 부분을 카우데이트가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 부위는 움직임과 관련된 CNS 질환에서 자주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강박증이나 틱, 파킨슨병 등의 원인 부위를 말할 때 미상핵, 선조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옮겨가서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여기에 있고, 바로 옆에 히포캄퍼스가 붙어 있습니다. 히포캄퍼스에서 템포랄 로브 세레브럴 콜텍스로 이어지는 부위의 주름이 파라히포캄펄 자이러스입니다. 이 파라히포캄펄 자이러스가 쭉 위로 이어지면서 포닉스가 되고, 다시 원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 맘밀러리 바디로 이어집니다. 그림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포의 중추인 아미그달라에서부터 쭉 이어져 스트리아 터미널리스가 포닉스 밑쪽을 따라 지나가는데, 그 앞쪽 끝 근방에는 베드 누클레우스가 있어 공포와는 좀 다른 전반적으로 높아진 각성 상태를 뜻하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양쪽 대뇌 방구가 콜프스 칼로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 바로 위쪽으로, 다시 말해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의 메디얼 사이드 쪽 콜텍스 부근이 바로 그 유명한 싱귤레이트입니다. 안쪽 깊숙이 푹 들어가 있는 이 대뇌 피질에는 당연히 주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도 부르며, 우리말로는 대상회입니다. 허리띠 모양, 혁대 모양, 바로 대상이죠. 대상회의 앞쪽으로 올팩토리 벌브가 달팽이 촉수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eptum과 하이포살라무스 등이 그 중앙선 근방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딥 스트럭처들의 3차원적 구조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신과에서 중요한 부위인 미상핵, 선조체, 대상회 등이 편도 해마 복합체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도는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림들은 대개 뇌 MRI나 PET 영상입니다. 이 그림은 코로날 뷰로 봤을 때 베이살 강글리아와 림빅 시스템의 구조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엄밀히 말해 이 컷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인데, 대략 이 정도 위치쯤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와 푸타멘, 글로부스 팔리두스가 뚜렷이 보이는데, 푸타멘과 글로부스 팔리두스를 합쳐 렌티폼 누클레우스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까지 합친 것을 콜푸스 스트리아툼이라고 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측 아래쪽으로는 सब살라믹 누클레우스와 누클레우스 아쿰벤스, सब스탄시아 니그라 등이 위치합니다. 사실 누클레우스 아쿰벤스랑 아미그달라는 책에 따라 베이살 강글리아나 림빅 시스템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르게 기술되곤 하는데, 꼭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왼쪽에 그려진 베이살 강글리아는 무브먼트와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에 그려진 림빅 시스템은 이모션을 관장하죠. 베이살 강글리아와 림빅 시스템이 이렇게 딱 붙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이모션에 의한 무브먼트, 즉 비헤이비어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콜푸스 칼로숨 위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지나갑니다. 중앙에 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가 있고, 아마 그 근방쯤 되는 아래쪽에 맘밀라리 바디가 위치합니다.
림빅 시스템의 핵심인 히포캄퍼스와 아미그달라는 렌티폼 누클레우스 밑쪽, 템포랄 롭 안쪽 깊숙이에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 중앙의 뇌실, 시상, 중뇌의 중심선 양 옆으로 갈색의 베이잘 강글리아가 둥그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랫부분에 편도 해마에서 시작해 뒤통수 쪽으로 빙 돌아 뇌실 위쪽으로 연결되어 싱귤레이트, 즉 둥근 허리띠처럼 한 바퀴 림을 돌면서 림빅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또 다른 그림인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와 푸타멘, 글로브스 팔리두스 등이 서브콜티칼 에어리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림빅 스트럭처들은 그보다 더 내측, 즉 중앙선 부위를 따라 빙그르르 돌아 위쪽의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에서 시작해 아래쪽으로 내려간 살라무스와 히포캄퍼스, 그리고 아미그달라로 이어집니다. 이 컷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위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변형계와 기저핵은 이모션에 따른 무브먼트, 즉 비헤비어를 결정하는 부위라는 사실이 기본입니다. 누클레우스 아컴벤스, 측좌핵은 쾌락 중추로서 중독 행위와 관련됩니다.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즉 대상회는 앞쪽 부분은 기분을, 뒤쪽 부분은 집중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ADHD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위가 바로 대상회 또는 대상피질입니다. 유명한 아미그달라,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의 중추이고, 히포캄퍼스, 즉 해마는 기억의 관문이죠. 미상액을 포함한 선조체는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습관과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틱 증상이나 강박 행동이 나타납니다. 안쪽 깊숙이 접해 들어온 피질인 인슐라, 즉 뇌섬엽은 우리 몸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과 관련되고, 이와 비슷하게 본능적인 신체 반응을 매개하는 시상과 시상하부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감지하여 상황에 따른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물론 각 부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너무 깊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정신장애를 이해하기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각 질병들을 설명할 때 자세히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되돌아가서 뇌의 구조에 대한 개괄을 말씀드리면, 척수에서 이어지는 브레인스템과 그 위의 살라무스, 그리고 양쪽 살라무스를 에워싸고 있는 베이잘 강글리아와 림빅 시스템에 관해 다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뇌 부위로 네오콜텍스가 있습니다. 프론탈 롭, 파리에탈 롭, 템포랄 롭, 옥시피탈 롭 등으로 나뉘어 각각이 몸의 움직임과 말하기, 체성 감각과 듣기, 그리고 청각, 그리고 시각 등과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정신과에서 중요한 부위는 프론탈 롭 중 프리프론탈 에어리어입니다. 전 전두엽은 위와 아래, 즉 배측과 복측,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 즉 내측과 외측, 이렇게 두 개의 디멘전에 따라 뇌 부위, 그러니까 배 외측, 배 내측, 복 외측, 복 내측 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 외측, 도소라테랄과 복 내측, 벤트로메디알이 서로 대비되는 중요한 부위이고, 여기에 덧붙여 복 내측과 해부학적 위치상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기능상으로는 다소 특징적인 작용을 하는 안화전두 피질을 들어 전전두엽은 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두엽은 대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센트럴 서커스 앞쪽에 있는 모터 에어리어와 프리모터 에어리어는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인 정신기능과 관련된 부위는 바로 프리프론탈 에어리어입니다.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는 영장류 수준이 되어야 크기도 눈에 띄고 제법 기능도 하는데, 당연히 인간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이 부위가 크죠. 3차원의 이 그림처럼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방금 전에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몇 개의 부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주요 부위는 배 외측, 다시 말해 정수리 방향의 바깥쪽 측면을 칭하는 도소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와 대각선 위치로 아래쪽 방향 중 양쪽 대뇌 반구가 만나는 안쪽 측면, 즉 복내측, 벤트로메디라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대뇌 전두엽의 바닥 부분, 그러니까 스컬피어의 안테리어 크라니얼 포사 위에 얹혀져 있는 부위인 오비토 프리프론탈 콜텍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두엽 부위들은 다른 뇌 부위들과의 연결선을 감안해 봤을 때 내측, 즉 좌우 방구의 안쪽 중앙선 부위는 변연계 및 시상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자기 내부, 그러니까 자아와 관련된 싱킹을 담당하고, 이에 반해 외측은 대뇌 피질에 가깝기 때문에 외부와 관련된 싱킹을 담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복측, 즉 아래쪽 방향은 변연계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된 싱킹을 담당하고,
이와 반대로 배측, 즉 위쪽 방향은 이성 또는 합리와 관련된 싱킹을 주로 합니다. 이 조합을 맞춰보면 배외측, 즉 도소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기능을 하고, 복내측, 즉 벤트로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자아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편도와 해마 그리고 시상과 시상하부를 거쳐 들어오는 인터널 밀리오, 즉 내적 상태는 복내측 전두엽으로 들어가고, 대뇌 피질의 뒤쪽 부분인 파리에토 템포럴 옥시피탈 콜텍스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로부터의 퍼셉션된 정보들은 배외측 전두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웃풋의 경우는 이처럼 둘로 나뉘어 각각의 경로를 거치는 것은 아니어서 복내측에서 처리된 내부 신호 및 감정과 관련된 신호와 배외측에서 처리된 외부 지각 및 이성과 관련된 신호는 기저핵을 거쳐 척수 쪽으로 전달이 되어 인지 및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경로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신병리가 나타나리라는 건 당연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아미그달라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공포 불안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보일 것이고, 프리프론탈의 기능이 저하되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뇌에서 잘못 처리된 정보는 베이살 강글리아와 피라미달 트랙을 거쳐 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중 핵심적인 경로로 콜티콜 림빅 패스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장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로입니다. 아미그달라에서 감지된 정서 상태가 과도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건은 바로 옆에 있는 히포캄퍼스를 통해 기억되고 학습이 됩니다. 정서와 주의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도 아미그달라의 영향을 받아 우울한 기분과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 무관심이나 예민성 등을 일으킵니다. 히포캄퍼스로 들어온 정보는 도소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로도 전송이 되는데, 만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놓고 동기와 판단, 결정과 행동의 집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다시 이성적 사고라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감정을 주관하는 림빅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결과 병적인 기분과 병적인 사고는 끊임없이 서로를 강화시키게 되는 비시어스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죠.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기능까지 포함시켜 앞에서 정리했던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의 그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에서 기본 틀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전 약물 치료가 크게 발전하면서 맨 처음으로 알아내게 된 생물정신의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파민 패스웨이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경로가 있는데, 정신병리, 즉 증상과 관련이 있는 메소코르티컬 패스웨이와 메소림빅 패스웨이는 복측 피계 영역, 즉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어에서 시작돼서 네오콜텍스와 림빅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니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는 EPS, 즉 무브먼트와 관련된 경로이고, सब스탄시아 니그라에서 출발하여 베이설 강글리아의 핵심 부분인 스트리아툼으로 이어집니다. 투베르 인판디블러 패스웨이는 유즙분비와 연관되죠. 세로토닌은 라펜 누클레우스에서 출발하여 뇌의 여러 부분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당연히 네오콜텍스와 림빅 시스템, 베이설 강글리아에도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 또한 인지와 감정 그리고 움직임 등에도 기여를 합니다. 노에프네프린도 비슷합니다. 출발은 로커스 세룰레우스지만 네오콜텍스와 림빅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세틸콜린 뉴런의 기시부는 포어브레인의 바닥 부분에 있는 누클레우스 베이살리스, septum내의 밴드 누클레우스, 그리고 폰스에 있는 몇몇 누클레우스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액션이 프로젝션 되는 영역은 다른 뉴로트랜스미터들과 비슷하게 전두엽과 시상을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입니다. 이 내용을 정신과에서 중요한 세 영역, 즉 베이살 강글리아와 림빅 시스템, 그리고 네오콜텍스 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면, 서브스탄시아 니그라에서 출발하는 도파민 뉴런은 베이살 강글리아로 이어지지만, 그 외, 그러니까 도파민 뉴런의 VTA 핵, 세로토닌 뉴런의 라펜 누클레우스, 노르에피네프린의 로커스 세룰레우스, 그리고 아세틸콜린 뉴런의 누클레우스 베살리스 등은 모두 림빅 시스템과 네오콜텍스로 광범위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와 서브스탄시아 니그라, 라펜 누클레우스, 로커스 세룰레우스 등은 모두 미드브레인에 위치해 서로 가깝게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의 핵 또한 그리 멀지 않은 데 있죠. 이처럼 출발점들이 모두 다 가깝게 있고, 프로젝션이 뻗치는 구역 또한 앞선 슬라이드에서처럼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들의 증상들은 서로 유사하고 중복되며 병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서 불안 증상도 흔히 나타나며 OCD와 틱은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지금 이 그림은 앞으로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달리 해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결정짓거나 세로토닌 자체가 옵세션을 매개하거나 도파민 자체가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보다는 강박증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스트리아 툼으로 향하는 뉴런들 중에는 시냅스가 신호 전달을 할 때 세로토닌을 사용하는 뉴런들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SSRI를 복용하면 스트리아 툼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옵세션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각 임상 질병들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니라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각 질환들의 복잡한 정신병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펑셔널 MRI나 PET 등의 기능성 뇌영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병은 아무래도 우울증일 것입니다. 파란 글씨는 그 부위의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며, 빨간 글씨는 그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에서는 복내측 전 전두 피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감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불필요한 걱정과 괜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배 외측의 기능 저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다. 측좌의 기능이 떨어지니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대상회의 기능 저하는 우울한 기분뿐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증상이 나타나고, 선조체의 활성 저하는 몸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무기력과 연관됩니다. 우울증에서는 대뇌의 활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한편으로 일부 영역에서는 너무 과민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불안을 쉽게 느끼고, 뇌섬엽은 신체 내부의 감각에, 시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에 예민하게 만들어 그 결과 시상 하부에서 매개되는 호르몬을 통한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우울증은 대뇌 피질과 변형계가 전반적으로 모두 임발부되기 때문에 콜티콜 림빅 서킷에 장애가 있는 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는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fear 서킷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느닷없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투쟁 도피 반응을 작동시키는 경보기가 오작동을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이렌이 울리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고, 그 신호는 교감신경계의 중심 청반액으로 전달되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오르고 머리로는 피가 가질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공황장애에서 보이는 각종 자율신경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솔기액으로 간 신호는 세로토닌 뉴런을 통해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뇌분비기로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시상과 뇌섬엽을 거친 자극은 시상 하부에서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변형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은 억제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 당황하게 되어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 변형계 전두엽 피질 간의 레시프로컬 인터랙션은 진화적으로 매우 적응적인 기전이긴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 필요할 때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아예 사고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1차적인 발화점인 편도체의 과잉 활성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해마에 강한 기억을 남겨 예기 불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기억은 다시 상황과 연관이 되어 배 외측 전두엽은 특정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인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황장애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편도체와 같은 감정 중추보다는 안화전두 피질이나 대상회 같은 전두엽 근처의 기능 이상이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들은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또한 기저핵, 특히 미상핵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특정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박행동, 즉 컴펄션인 것입니다. 강박증의 회로는 전두엽을 강조해서 프리프론탈 림빅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OCD와 틱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 소견, 심지어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연관성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죠. 그래서 OCD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강박증과 비슷하게 전두엽과 기저핵 부위에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해당 회로의 명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콜티코, 스트리아토, 살라모, 콜티칼 서킷이라고 합니다. 뉴런의 신호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서킷이 관여되는 또 다른 질병은 ADHD입니다. ADHD 또한 OCD 스펙트럼 디스오더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OCD나 틱과는 다른 점은 전두엽뿐 아니라 변연계, 기저핵, 심지어 망상치 기능까지도 모두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DHD 아동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충동적이면서도 행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억 추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사이코스티뮬런트들이 ADHD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ADHD 아동들은 비록 겉보기엔 과잉 활성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뇌에서는 활성이 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ADHD에서 이러한 사이코스티뮬런트를 복용시키는 경우 강박 증상이 생겨나거나 심해지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주요 질환들의 뇌기능 이상 소견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프리프론탈 콜텍스, 림빅 시스템에서의 누클레우스 아쿰벤스,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아미그달라, 히포캄푸스, 베이설 강글리아의 콜푸스 스트리아툼, 디엔세팔론의 하이포살라무스와 살라무스, 그리고 더 아래로 브레인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로쿠스 세룰레우스, 라페 누클레우스, 레티큘라 포메이션 등에서 디프레션과 패닉, OCD, 틱, ADHD의 경우 활성이 증가된 영역이 어디이고 저하된 영역이 어디인지, 그 결과 어떤 정신병리를 보이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뇌의 기질적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또 다른 2개의 질병, 스키즈프레니아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키즈프레니아의 증상은 포지티브 심텀과 네거티브 심텀으로 나누는데, 포지티브 심텀은 림빅 시스템의 하이퍼 액티비티와 네거티브 심텀은 네오콜텍스의 하이포 액티비티와 연관된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 맞춰 해석하자면, 아미그달로 히포캄팔 컴플렉스가 지나치게 예민해졌을 때 스키즈프레니아 환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아이디어 오브 레퍼런스나 딜루저널 퍼셉션을 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져 티나이투스를 경험하거나 노이즈에 의미를 부여하다가 할루시네이션으로 만들어버리는 병적인 뉴럴 액티비티가 형성됩니다. 베이설 강글리아는 카타토니아와 같은 비헤비얼 심텀과 연관되겠죠.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기능 저하는 충동 조절과 이성적 판단에 문제를 일으키고 장기화되어 만성이 되면 개념의 와해 등이 나타납니다. 경로의 명칭으로 보자면 anterior cingulate basal ganglia thalamic circuit이 양성 증상과 연관된 경로이고, 도소라테라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관여되는 서킷이 음성 증상과 연관됩니다. 물론 도파민 하이퍼세시스, 세로토닌 도파민 하이퍼세시스, 그리고 최근에 글루타메이트 이론 등과 맞춰주기 위해선 좀 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긴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병리와 관련된 셀 데스가 원인인데, 가장 먼저 침범받는 부위는 대개 해마입니다. 해마는 컨텍스트 디펜던트 메모리로서 에피소딕 메모리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프리시디얼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등은 한동안 보존이 되죠. 시간이 갈수록 병리로 인한 세포 사멸은 확장이 되어 뇌의 여러 영역들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충동적이고 망상을 형성하는 등 BPSD, 즉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픽스 디지즈와 같은 프론토템포럴 디멘치아의 경우는 초기부터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이상 행동부터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와 라포를 쌓고 상담을 하며 때로 심도 있는 사이코세라피를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핵심이고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연구는 CBT, 심지어 사이코세라피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마음챙김 수련이나 명상도 뇌의 특정 영역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주는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의 지식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